교수님께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서 새로운 부의 법칙이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에 한국의 위치가 어디냐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죠. 선진국의 일반적인 패턴들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성장이 낮다, 그래서 재정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상황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DNA라든가 지향성은 여전히 고성장과 관련돼 있는 기억이나 추억이 너무 강렬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거죠. 거기서 발생하는 미스매칭이 개인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의 수단이 줄어들었고, 국가도 뭔가 더 많이 복지 정책을 통해서 펼쳐주고 싶은데 재정은 악화되고, 성장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자원의 양이라든가 배분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과거보다는 명확히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질서나 룰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개도국에 만들어졌던 질서가 이제 선진국에서는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안정적인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부자가 되는 기회, 이른바 새로운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은 좀 작아집니다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질서나 새로운 작동 논리를 획득하고 체득하게 된다면 본인들의 장점이 되거든요. 변화량이 크죠.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편함으로 바꿔주는 방식들, 이게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쩌면 굉장히 큰 사업의 기회, 부자가 될 기회도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장 중요한 흐름들이 바로 인구라는 변수의 변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휘둘리며 따라가는 것보다는 선도하고 통제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정 사회를 규정하는 이제 인구 피라미드를 놓고 보면 정삼각형의 그 인구 피라미드, 0세부터 우리 평균 사망하는 연령에 이르는 전체 연령대를 숫자별로 이렇게 여기 남, 여 해서 쭉 나눈 방식이거든요. 자, 문제는 밑에 가는 숫자로 얘기하면요, 우리 58년 개띠 같은 경우 베이비붐의 상징이죠. 55년, 63년 중간에 58년 개띠인데 이게 연간 한 80만이 나오거든요. 숫자 많습니다. 80만이면. 근데 더 재미난 건 진짜 베이비붐은 1970년생입니다. 연간 100만 넘게 태어난 두 개 년도가 있는데 70년 개띠, 71년 돼지 때예요. 지금은 50대 중반이죠. 생산 가능 인구의 정점이에요. 어마무시한 돈 내고 있습니다. 가계 기둥이에요. 사회에 굉장히 흔들한 허리거든요. 탄탄하게 압축 고성장을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팩트로 인구 숫자, 즉 출산한 숫자로만 놓고 본다면 완벽하게 가분수로 바뀌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생각하더라도 태어난 친구들이 23만 정도. 근데 윗단에 있는 피부양 인구가 되겠죠. 65세 이상 넘어가는 분들, 사실 2년 전에 58년 개띠가 넘어갔어요. 아, 당신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에서 피부양 인구가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80만은 굉장히 크게 쓸 수 있는 자원이었는데 복지의 대상들이 된 거예요. 이게 한 해 평균 80만이 넘어갔어요. 자, 지금 70년 개띠 55세입니다. 10년 후가 되면 100만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자동적으로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요. 체감적으로 얘기하면 100만이 지하철을 공짜로 탑니다. 유지가 되겠냐고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죠. 인구가 바뀐 방식으로 사실은 새롭게 세팅을 해주든가, 아니면 이 방식이 유지가 되도록 다른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체제 전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으로 먹고 살았던 그 맥락들이 있는 사회에서 만들어졌던 제도나 정책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규제들이 지금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건재하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중에 아마 연금 이런 제도일 겁니다. 사람도 연고 생세에 따라서 몸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면 옷도 바꿔줘야죠. 근데 옷을 그대로 두려고 생각하고 자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딱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르신들과 중년들 한 55세, 60세 정도 되는 분들은 다른 느낌이 많이 들던데. 세대라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년 세대, 중년 세대, 현역 세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건 기계적으로 이제 분할하기 위해서 나눈 맥락인데, 중간에 껴있는 15세부터 64세 생산 가능 인구를 그렇다면 현역 인구라는 그 어마무시한 단어를 써서 맞은가예요. 왜냐면 이미 여기 안에는 두 세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5살만 차이 나도 이 세대 차이 난다고 하는데 이 50년 차이는 일단 대화가 안 돼요.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으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가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55년부터 74년 구간에 있는 한 20년 구간이 사실은 그전 이후와 달리 그룹군이 좀 달라요.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요걸 다 모으면 요게 55년부터 74년 정도가 나와요. 전후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 왜? 자기는 여기 같기도 하고 여기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의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20년을 당연히 쪼개야 됩니다. 쪼개고 변화들을 보는 게 어쩌면 기회를 잡는 그 실마리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저도 요즘 으로는 쓸 때 이거 55년부터 74년생은 다 뭉뚱그려서 요즘 으로는 써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해해 보니까 확실하게 이 철학이나 지향이나 감도
온도나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근데 특히나 586 개띠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 초기에 막 진입하신 분들이고 한국에서 이제 노동 집약형의 우수 인재임을 증명하는 최초의 세대가 되면서 고성장을 온몸으로 수혜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개도국의 모델들을 제도들을 세팅을 할 때 이분들이 가장 큰 근거가 됐던 분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 대학 입시 때도 586 개띠가 대학 들어갈 때가 70대 후반이거든요. 많은 숫자가 갑자기 막 대학을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준비된 대학은 적은데 그럼 당연히 경험은 세지겠죠. 한데 들어오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고사 학력고사 제도가 막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분들이 30 시점이 됐을 때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결혼하면 분가를 하죠. 586 개띠가 80인데 57년도 그진 80일 거고 59년도 80일 거 아닙니까? 240만 정도가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를 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거 정책이 새로 만들어져요. 바로 89년도에 한국의 최초로 신도시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조금 성글게 얘기하면 586 개띠에 집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들이에요. 그게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586 개띠의 그 욕구, 부동산의 거래 원칙들과 관련된 원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을 만들어내죠. 반면에 이분들은 또 40대 후반이, 즉 90대 후반이 되면 노동 집약형으로 한 회사에 들어가서 승진하고 월급도 많이 받아가면서 특정 시점이 되고 빠져나오는 방식, 바로 종신고용 연공 서열제 방식의 고용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최초로 경험하신 분들이 돼버려요. 회사의 미래와 나의 미래가 일치하지 않는 그 이전 선배들은요, 당연히 미래가 일치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흔들릴 수 있겠다. 대기업인데 망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최초로 했다는 거죠. 그분들 경험은 굉장히 생소한 경험입니다. 하나 더 돌리면 이분들은 어쨌든 70, 80년대, 특히나 70년대 산업화의 파고를 그대로 받았고요. 또 우리 뒤에 있는 70년생 같은 경우에는 80년, 90년대의 정치적 격동기를 또 같이 겪었단 말이에요. 즉 앞에 세대가 산업화, 잘 먹고 사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 또 그것 좀 지나고 나면 좀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인간답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실제 2000년 이후에는 우리 대학가에서도 데모나 이런 걸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여전히 시대 의제로서 이제 민주화가 한 세대를 풍미하고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2000년 이후 바로 82년생 개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시대 의제가 있냐? 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선배들이 다 해놨거든요. 의사결정, 민주화적인 체계들 참여 대충 다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본인들도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찾아가는 방식 굉장히 많은 이제 키워드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화라고 봐요. 선배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경로, 가장 안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의 성공 모델을 따라가지 않아도 내 삶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선택을 했을 때 적어도 비난받거나 할 이유는 없겠구나 하는 삶의 다양한 패턴들이나 궤도나 모형들을 눈앞에 두고 스스로 실험하고 채택하면서 과거와는 결이 다른 방식의 미래를 열어젖히려고 하는 첫 번째 맥락이 82년 개띠의 사회 진입과 함께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0.7의 출산율하고도 직결되는 거예요. 요즘 어른의 선배 세대들만 하더라도 결혼은 상식이거든요. 후배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심지어 MZ까지 가버리면 글쎄 결혼? 이건 선택 아니야? 라는 맥락이 굉장히 강하죠. 바로 이런 맥락들을 좀 구분해서 볼 때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변화를 좀 보는 게 시니어 비즈니스를 좀 잡는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 어른의 앞으로의 트렌드는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좀 달라진 신중년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요즘 어른을 좀 분해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끼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낀 세대라고 보죠. 샌드위치 세대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은 뭐 마처 세대라고도 표현해요.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녀로부터 아이러니컬하게 봉양을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 요즘 저희 중년들은 이거 다 거의 동의합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뭐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기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또 노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노후는.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거예요. 나의 노후를 정부를 믿어서 정책에 의존해서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겠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늘어나는 이 마처 세대, 즉 요즘 어른들의 포지셔닝에 대한 변화, 기능에 대한 수정을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따라오는 밑에 세대들, 즉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구 문제가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악재, 위기라는 상황을 이 마처 세대의 활용을 통해 가지고 풀어낸다면 밑에 세대에게 어마무시한 기회와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정부의 의존 없이도 그 다음 불확실성과 관련되는 것을 풀어내는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요즘 어른들은요, 덩치도 많고요, 자산도 많고요. 특히나 9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사고체계도 굉장히 유연해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잘 풀어내면 일단 자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어요. 우리 50년, 60년대의 경제성장 모형보다 어쩌면 더 큰 단계의 투하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차세대 빈곤 예비군이라고 자꾸 규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써줘야 되는 거고, 이게 좀 안착이 되면 바로 밑에 따라온 82년생을 포함한 이 MZ세대들에게는 안정적인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생애 모형, 행복의 어떤 궤도들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예전에 기초연금 만들었듯이 그냥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정 자원을 그쪽에 더 몰아주는 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서둘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70님 개띠 100만입니다. 10년 후가 되면 국민연금 수령 기간 연령입니다. 그 다음 세대 내야 되겠죠, 보험료를. 양보해서 30만 대입니다. 지금 20만 대 태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유지불능이에요. 한국 사회 짐으로만 쓰겠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짐으로 쓰지 말고 힘으로 쓰자.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즘 어른의 분해의 이유이자, 어쩌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갈 겁니다. 그렇다면 시점을 좀 당겨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성비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써먹는 차원에서 좀 에너지를 모아내자라는 게 요즘 어른이 갖는 경제학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분들을 사실 공략한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앞으로 이제 먹거리가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형 시장, 개도국 시장, 또 인플레가 높은 고성장형 시장에서는 20대, 30대들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0대 같은 경우는 어느 직종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잠재 고객이거든요. 한번 잡았을 때 일단 시간이 길죠. 거기서 파생되는 효과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역전됐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어차피 생활은 해야 돼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든 타깃이 20대, 30대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구매력도 있고 쓰고 싶은데 나를 설득 안 해줘요, 시장이. 나이가 든다고 이 사람들이 뭐 소비 안 하겠습니까? 원래 거의 모든 소비는요, 잘 분해해보면 단계를 따르거든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유효한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밑에 있는 건 이건 누구나 해야 되는 욕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욕구. 저기 위에 이제 5단계 가는 거는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들. 이거를 새롭게 등장한 요즘 어른의 욕구 분해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면 명확해집니다. 가장 밑은 뭐냐 하면 바로 생활 수요예요. 기초생활이죠. 근데 이 기초생활이 한국에 잘 안 됩니다. 기초생활 상당수가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 수요거든요. 그래서 65세가 되면 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복지 대상이라는 얘기는 구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빈곤하면은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뭔가 막 자꾸 도와줘야 된다는 맥락들이 강해요. 사회 서비스라든가 기초생보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을 쓰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옛날 모델은 맞아요. 그분들 숫자가 굉장히 작았고 여기 어마무시한 생산 가능인 거죠.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여 살리는데 큰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1,700만 올라가는 거는 이건 정부의 역할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구매력이 있어요. 어차피 65세 이상 진입하게 되면 가족들하고 이제 이별도 하게 되고 혼자도 살 텐데, 혼자 사는데 생활이 유지가 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되지 않죠. 그러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깁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저만 하더라도 부모님 모시는 마지막 세대다 보니까 부모님의 안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부 확인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요즘 제조업체, 특히나 전자기기 메이커 안에서는 일상생활의 활동들을 기기화시켜서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전자레인지를 켰다, 이 전자레인지 켠 거를 아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생활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분이 그래도 고독사는 아니구나. 일본만 하더라도 선진국의 일반적인 전자기기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부 확인 시스템이라는 게. 또 혼자 나가서 생활 못 사잖아요. 구매 난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배달 대행 같은 것들 해줘야 되죠. 옛날 시장에는 없었던 시장들이에요. 이게 기초생활 가장 밑에 깔려있는 거고, 두 번째 그게 깔리고 나면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은 맥락들이 있거든요. 이게 건강수요예요. 요즘 어른들은 사실은 오래 살 거 알거든요. 지금 선배 세대들 같은 경우에 막 자녀한테 다 쓰고 나가지고 막 몸 힘들고 나니까 축적 자산을 둬가지고 의료비로 쓰려고 하는 느낌들이 강한데, 의료비는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병원에 갖다 주는 것보다는 건강함이 있는 기회비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걸 충실하겠다. 그래서 예방 의료 혹은 건강과 관련되는 지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안티에이징이에요. 그러니까 더 늙기 싫어하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혹은 아팠을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와 간병 시장과 관련돼 있는 선행적인 시장인데, 이 시장은 지금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굉장히 크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했을 때 생기는 병원의 이슈가 하나가 있고 건강한 이슈가 있는데 중간에 껴있는 게 없거든요. 이게 전부 다 시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먹고 살만하죠? 건강거 챙겼죠? 그러면 이제 약간 옆을 봅니다. 본인의 행복과 관련된 이슈인데, 바로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적당하게 강화시키려고 해요. 관계의 핵심이 가족이거든요.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할 때 감각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식이 우리 금전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좀 늘려서 축적을 하고, 그래서 뭐 부자가 되면은 좋아지겠거니 하는데, 이거 오해입니다. 유력한 방식일 수는 있습니다. 카드일 수 있는데 이게 완전 조건은 아니에요. 사람은 돈 가지고만 살 수 없거든요. 특히나 노년은 더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가치나 지향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 커뮤니케이션 혹은 그걸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감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관계 소비거든요. 근데 우리 노년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 소비는 거의 시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노년 관계, 이건 가족이라고 다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가족이 이미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의제 가족의 시장이라든가 좀 가족의 기능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화 같은 것들이 앞으로 빠른 속도로 커질 거예요. 우리 가족이 없으면 지불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짜라서 하고 문제 받은 거죠. 나도 공짜일 걸 또 해주는 거고. 이게 가족 간의 분업 구조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이게 경제 가치로만 봐도 그런데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비경제적 가치, 정성 가치라 그러죠. 이것까지 치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노후가 지나고 나면 그런 가족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밥도 못 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 3천 년 이상 핏줄이 가족이었다면 앞으로 벌어질 요즘은 1,700만의 노후 생활에서는 가족은 핏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상품이 대표적인 거죠. 뭐냐면 이 자녀 세대가 부모님한테 사주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거는 굉장히 좀 인색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른 시장은 시장이 커져요. 그러니까 사실 사교육 당사자들은 아유, 뭐 공부 취미도 안 맞고 사실 안 맞는데 부모님 왜 자꾸 저 돈을 쓰지 하고 뭐 당연히 하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돈 안 아까워요. 이게 효도와 또 똑같은 거예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60세 넘어서 이제 가족이 다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가족 옆에 두면 되잖아요. 우리 황혼 이혼이 높아진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헤어져도 3, 40년 다시 본인 살아야 되니까 그때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렵냐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치면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시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생활의 단위, 건강의 이슈, 그다음 관계 이슈 끝나고 나면 요것들이 몽뚱그려서 나타나는 그 다음 단계가 삶의 유희거든요. 요 4단계부터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3단계까지는 가족만 하더라도 굉장히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진짜 필수제입니다. 이거는 범용제예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게 잠재적인 고객이나 구매력이 약간 작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3단계까지 여전히 강력한 시장들이거든요. 요 단계부터는 이제 선택제이자 약간 사치제에 가까운 느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 삶의 보람이거든요. 가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거든요. 만약에 이제 은퇴를 했다면 배부른 돼지가 될래,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 할 때 이분들은 돼지도 좋지만 소크라테스도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이거 새로운 시장이에요. 시장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는 거죠. 결국 이런 유희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뭐 취미라든가 혹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치 맥락이 연결됩니다. 한 단예가 대학의 존재 이유와 같이 갑니다. 대학이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산업이었던 이유는 80만의 58년 개띠, 100만의 70년 개띠가 다 대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산업으로 대접받아 왔죠. 근데 이게 이제 100만원 지금 20만 원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근데 60 이후에도 우리 30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대학의 재구성이거든요. 대학이 평생 교육기관으로 아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이 사실은 어쩌면 이 사람들의 그 노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생활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구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작업들이 대학도 이미 이제 그런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요. 생활의 단위에서도 그런 작업들을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삶의 보람이라든가 유희라든가 존재 이유들을 재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되거든요. 마지막 5단계입니다. 희망이죠.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습관처럼 얘기하는 게 아유, 빨리 죽어야지 뭐 그러잖아요. 다 거짓말이죠. 믿지고 팔아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팩트로 놓고 보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우리 의료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막 국가가 관리해주는 국가에서는요. 평균 수명 연장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웬만한 병들은 저게 다 확인이 되니까. 한국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91세까지 가고 남성이 한 86세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8세 정도가 지금 평균 수명인데 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저는 100세까지 가는 거가 한 1, 20년 후면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60세 은퇴, 65세의 고령 인구로 편입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 60세 시점의 분들은 노년이 아니에요. 근로가 단절되는 65세 피부연구 넘어가는 거 옳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버텨내야 될까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환갑 잔치 대신에 40년을 위한 장기 플랜을 세울 겁니다. 상황은 변하거든요. 왜? 60세만 되더라도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야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구조를 다시 짜야죠. 대학을 다니든 사회활동을 하든 뭘 하든 눈높이를 맞추든 뭐 나라 밖을 가든 어떤 식이든지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지금의 관심사, 먹고 사는 이슈가 아니라 미래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얘기해야 돼요. 희망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동체계를 지금 2단계에서 세팅을 해서 구조화를 시켜서 당장 인풋을 해야 되는 상황. 이 벌어지죠. 대표적인 게 바로 자산운용과 관련되는 겁니다. 원래 자산운용, 특히나 이 하이리스크한 위험 자산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나이가 어릴 때는 만약에 조금 실패하더라도 기간이 기니까 리챌린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좀 위험한 방식이라도 좀 도전해봐. 그래서 20대, 30대는 주식도 해야 되고 펀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옛날엔 맞았어요. 왜 이런 인구 구조에서는 수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꾸 그걸 해줘야 이게 캐피탈로 쌓여서
실물이 돌아가는 또 에너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청년의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지금 금융권이 난리가 났거든요. 금융은 사실은 저축 아니면 투자 아닙니까? 즉 미래의 편이 걸렸어요. 미래에 더 잘 살기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담내하는 방식의 사업 구조가 금융의 핵심이에요. 이 고통을 고통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게 금융권 비즈니스의 핵심인 거예요. 그건 당사자가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이 헝거리 정신을 발휘하면 훨씬 더 나은 뭔가가 있을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이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현재 고통을 더 이상 교환하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왜? 똑똑해졌는데 이 친구들이 앞만 봐도 한국 사회가 앞으로 5% 성장 안 할 것 같거든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작년에 성장이 1.5였는데 내년 1이 될 것 같아. 내후년에 0.5가 될 것 같아. 줄어드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 누가 그런 하이리스크한 선택을 합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돌리지만 60대가 되면 이분들의 이제 얘기가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 또 어마무시한 기간이 남아졌거든. 이분들이 청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위험자산 편입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건 어쩌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정부에 의탁하거나 복지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부동산만 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요즘 어른이 아직까지 노년 인구에 진입 안 했잖아요. 이제 70세 정도 시점이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유병 연령이라고 하는 75세 정도 이제 흐르면 의료 간병된 시장이 확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사전 단계로서 노후를 어디서 살 것인가. 부동산의 이슈하고도 좀 연결되는 건데 재미난 게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고요. 수도권은 인구가 늘고 있어요.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나마 연령별로 봤을 때 진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게 하나가 돼 있거든요. 이게 75세 이상 인구예요. 특히나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약간 구매력이 있고 어차피 복지 인프라망은 똑같거든요. 전국 동일이에요. 근데 서울은 서비스 수준이 훨씬 좋거든요. 지방에서의 전입 인구가 추세적으로 계속돼요. 근데 반면 전 세대는 다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총액은 줄어요. 근데 반면 이분들이 멀리는 못 갑니다. 그래도 경기권에 잔류하거든요. 수도권은 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60대, 70대가 100살, 9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로소득은 이제 단절될 거 아닙니까? 있는 돈 잘 아껴야 되거든요. 혹은 근로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자산소득 정도예요. 그렇다면 자산과 관련돼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정 전략들이 굉장히 면밀할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불패시나 위에 선배들은 갖고 있었고요. 요즘 어른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살리는데 지방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돈 있으면 서울 아파트 사겠으나 워낙 뭐 허들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적정한 가격대의 신축 아파트를 60대, 70대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새로운 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자꾸 새로운 구매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700만 요즘 어른의 부동산관이 뭐냐를 제대로 보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유도하거나 선도해야 될 건지도 명백히 나오는 거죠. 그 정책도 사실은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해지잖아요. 정해주고 나면 그 밑에 세대들 그대로 따라옵니다. 만약 잘못돼 버리면요. 지어놨는데 안 써요. 지금 지방 아파트처럼. 근데 인구는 절대 인구 줄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유령 가구, 유령 빈집이 될 겁니다. 이거 유휴 자원으로 남으면 정책 차원에서 이거 말도 못하는 에너지 낭비예요. 이게 안 보여질까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좀 충분히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진짜 1700만이 그런 집을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 분해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 세대, 우리 노년 세대 2700만의 요즘 어른들 그리고 그 요즘 어른의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 MZ 세대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도 아마 많은 혼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혼란이나 갈등은 피하면 좋죠. 근데 만약에 못 피한다면 그리고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선제적이고 정밀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될 거예요. 인구 위기죠. 인구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풀어야죠. 그 문제를 다른 것에서 갖고 와서 풀려고 하니까 자꾸 엇박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현상이 발생해서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를 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거래의 질서, 작동의 방식을 수정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런 변화는 늘 많은 분들은 좋아하시겠습니다만 늘 또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존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보고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문제 해결이라고 쓰지만 사실 다 개혁의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요, 이제는 이건 뭐 선택의 이슈가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 될 이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불행이 아니라 희망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인구를 문제로 보면 문제인데 문제를 풀어내는 해답도 인구 안에 있을 뿐더러 분해해서 한꺼풀만 까보면 이게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요즘 어른이 가지고 있는 경제학의 핵심이거든요. 결국 되면 좋다 안 좋다의 이슈가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여러모로 봤을 때 개인이 잘 살아내는 전략으로서도 1700만에 대한 활용 중요하고요. 사회가 버텨내는 방식으로서도 이분이 복지 대상이 아니라 생산의 주체, 활동의 주체가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 잘만 만들어내면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큰 문제일 줄 알았더니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인구 없이도 성장하는 혹은 인구가 적어도 굉장히 행복은 늘어나는
어쩌면 유토피아에 가까운 새로운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1700만 요즘원을 분해해보니 그런 조건이나 내용들을 두루 갖췄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그것들이 과거만큼 고성장을 이루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고성장을 한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강소국가 모형, 어쩌면 적정한 인구를 가지고 굉장히 행복량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형들을 1700만을 짐이 아니라 힘으로써 전환해서 쓸 때 사실은 그 힌트를 만들 수 있고 그 힌트를 지금은 발굴해서 표면화시켜서 확장시켜야 되는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 절대 놓으시면 안 되고요. 가능성도 충분하고 잠재력도 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